여러분은 혹시 매일 냉장고에서 꺼내 드시는 반찬이 내 몸속에서 병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내과에서 4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집밥만 먹는데 왜 몸이 점점 나빠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햄버거나 라면 같은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은 일부러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매일 먹는 집에서 만든 반찬,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반복해서 먹는 음식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리 방법과 보관 습관이 반복되면 그 음식은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아끼고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며칠 전에 만든 반찬을 계속 꺼내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 안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이 소중하시다면 지금 이 순간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반응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건강이라고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해로운 음식이라고 하면 먼저 패스트푸드를 떠올리십니다. 햄버거, 라면, 튀긴 음식 같은 것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올바른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가 생깁니다. 바로 집에서 만든 음식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정성껏 만든 집밥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냉장고에 보관된 반찬도 안심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조리했는지, 어떻게 보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먹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건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며칠 동안 냉장고에 두고 반복해서 먹거나 강한 불에서 여러 번 조리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던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질이 변하고 그 변화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한 음식과 해로운 음식이 명확하게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소 아무 의심 없이 드시던 음식들 속에 어떤 변화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꼭 알고 계셔야 할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전분 위주의 볶음이나 튀김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떡볶이, 어묵볶음, 각종 조림 반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음식들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분이 많은 음식은 높은 온도에서 조리될 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더 쉽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색깔과 상태입니다. 노릇하게 잘 익은 부분, 바삭하게 튀겨진 부분, 약간 타서 색이 진해진 부분일수록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더 맛있다고 느끼시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음식이 타서 검게 변하면 우리가 먹기 꺼려지듯이 몸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조용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작은 손상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음식들이 대부분 양념이 강하고 단맛이 들어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사 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쉽게 피로를 느끼고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 반응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점점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음식을 한번 먹는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드시는 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일 식탁에 오르고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반복해서 드시는 습관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빈도입니다. 가끔은 괜찮지만 매일 반복되면 몸에는 분명한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런 음식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는지 조용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달콤한 양념으로 볶거나 튀긴 고기 반찬입니다. 제육볶음, 양념갈비, 닭강정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이 음식들의 특징은 조리 과정에서 설탕이나 물엿, 달콤한 소스를 함께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당분이 높은 온도에서 고기와 함께 조리될 때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프라이팬에 설탕을 넣고 가열하면 점점 갈색으로 변하면서 끈적하게 눌어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이 열과 만나면서 변하는 과정입니다. 비슷한 변화가 음식 속에서도 일어나고 그 결과물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물질들은 단순히 맛을 내는 역할을 넘어 세포에 부담을 주고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 안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약해진 조직이나 세포에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당분이 많은 환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세포는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 음식이 많은 환경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음식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드시는 식사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이 매일 반복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고기 반찬이 자주 식탁에 올라온다면 그 빈도를 한번 줄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식탁부터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마다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견과류와 곡물입니다. 땅콩,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쌀, 잡곡류는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적절하게 섭취하면 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관 방법과 기간입니다. 견과류와 곡물에는 지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점점 변질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름이 산패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오래 두었을 때 냄새가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현상과 같은 원리입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진행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소한 향 대신 약간 출출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산패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이 계속 들어오면 점점 지치게 됩니다.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물질이 단순히 가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끓이거나 볶아도 이미 변질된 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을 가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물론 상온보다는 변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냉장 보관 중에도 산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견과류와 곡물은 한 번에 많이 사서 오래 두고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구매해서 신선할 때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안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보관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지만 관리 방법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있는 견과류나 곡물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냄새나 맛에 작은 변화가 느껴진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큰 공장과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공장 안에서는 매일 수많은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일을 하고 오래된 세포는 정리됩니다. 아주 질서 있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프린터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게 잘 출력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이 찍히거나 글자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오류가 쌓이면 결국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 번의 식사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떡볶이를 드셨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몸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고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 유형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된 전분 음식, 달콤한 양념으로 볶은 고기, 오래 보관된 견과류와 곡물입니다. 이 음식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작은 자극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 자극은 바로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붓고 아픈 염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염증입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 특별한 증상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세포는 점점 피로해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손상된 세포는 원래라면 깨끗하게 정리되고 새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오류가 하나씩 쌓이고 또 쌓이면서 결국은 정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변화입니다.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결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고 특별한 불편함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같은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몸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느끼더라도 몸 안에서는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조금씩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빠르게 오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병이 있으니 나도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고 걱정하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먼저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질병이 유전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랜 임상 경험과 여러 연구를 보면 생활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유전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생활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음식이 귀해서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든지 쉽게 음식을 접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몸이 쉴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침 식사, 간식, 점심, 또 간식, 저녁, 그리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식사 습관으로 인해 몸은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소화기관은 쉬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도 사람과 같습니다. 일을 계속하면 지치고 반드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 역시 일정한 시간 동안 쉬어야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몸의 자가 정리 기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이 끝난 세포를 정리하고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능은 식사를 하지 않고 일정 시간 공복 상태가 유지될 때 더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면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마치 청소할 시간이 없는 집처럼 점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가 쌓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고 언제 쉬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몸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이 어떠했든 지금부터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식사 시간을 조금 조절하고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고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몸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복잡한 방법보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몸의 환경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채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종류입니다. 한 가지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조금씩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서로 다른 채소에는 서로 다른 영양과 미생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의 균형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면 장 속 환경이 더 풍부해지고 소화와 면역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 반찬을 한두 가지로 제한하지 마시고 색깔이 다른 채소를 조금씩 곁들여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물, 샐러드, 김치 등을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다양한 종류를 드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장이 편안해지고 속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에는 이미 훌륭한 발효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발효되면서 몸에 좋은 균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유익균은 장까지 도달하여 소화를 돕고 몸의 방어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균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 발효식품이 이를 도와줍니다. 드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매 끼니마다 소량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짜게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발효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국장의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름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막은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기름을 섭취하면 세포막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기름을 계속 섭취하면 세포가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이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이나 일부 식물성 기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름은 세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섭취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 높은 온도로 가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가 끝난 음식에 마지막에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물에 살짝 넣거나 따뜻한 밥 위에 한 숟가락 정도 곁들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양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소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채소로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발효식품으로 좋은 균을 늘리고 좋은 기름으로 세포를 보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몸의 환경을 바꾸는 기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음식을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들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신경 쓰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채소를 한 가지 더 추가해도 좋고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습관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오랜 진료를 통해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먼저 식사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먼저 드시고 반찬을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조금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먼저 위와 장을 지나면서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실 때 김치나 나물, 샐러드 같은 채소를 먼저 몇 입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신 후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순서 변화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바로 앉거나 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소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2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십시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산책하듯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허벅지 근육을 움직이면 혈액 속의 당이 근육으로 흡수되면서 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늦은 시간에 식사를 피하는 것입니다. 밤늦게 드시는 음식은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 일을 합니다. 이때 소화기관까지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가급적 음식 섭취를 줄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복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보통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6시에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 6시나 8시에 식사를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 동안 몸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불필요한 물질을 정리하고 손상된 부분을 서서히 회복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긴 공복 시간을 만들기보다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식사 순서, 식사 후 20분 걷기, 늦은 시간 식사 줄이기, 그리고 적절한 공복 시간 만들기. 이 네 가지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이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몸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을 모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음식입니다. 높은 온도로 조리된 전분 음식, 달콤한 양념으로 볶은 육류, 그리고 오래 보관된 견과류와 곡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잘못된 방식으로 자주 섭취하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꾸준히 챙겨야 할 세 가지도 기억해 주십시오. 다양한 채소, 전통 발효식품, 그리고 좋은 기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몸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또는 식사 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변화에 잘 적응합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변화를 시작하시겠다면 댓글로 건강 습관 시작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실천의 첫걸음이 됩니다.